예, 반갑습니다. 통계 모델링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것들은 질문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채팅창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우도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량을 배우게 됐는데 이 우도 추정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joint distribution,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joint distribution,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모수의 함수로 보는 것이 바로 likelihood, 우도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서 밀도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운트 데이터인 경우에는 질량 함수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질량 함수, density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해서 density function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PDF라고 보통 말을 하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혹은 PMF에서 카운트 데이터의 경우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Density라고 하면 보통 이런 PDF를 말하는 거죠. PDF를 말해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Density,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다 통칭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는 무슨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포화성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이 distribution을 density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distribution을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그래서 이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마다 사실은 딱 이렇게 딱 통용된 그 scientific 그 term이죠. 터미널로지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density와 PDF와 CDF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그 PDF가 결정된 CDF도 당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CDF를 결정짓고 PDF를 역으로 추산하는 이런 성질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CDF를 먼저 구해서 PDF를 구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샘플링하는 기법을 통해서 PDF를 추정하기 어려워서 CDF를 이용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이유인즉 CDF에서 이 얘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CDF가 y 값이 어떻게 돼요? 0하고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항등분포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거기서 랜덤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랜덤으로 뽑아서 역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PDF를 추출하는 그런 기법들도 사용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CDF가 결정되면 PDF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하나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왔다 갔다 개념으로 활용이, 그러니까 그러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density나 distribution이나 PDF나 이렇게 다 혼용해서 쓰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log likelihood estimate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정량은 통계량으로서 확률 변수의 성량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부터 하나의 추정치를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그 추정치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추정치의 평가 기준으로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추정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표준 오차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탠다드 에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비슷한 용어로 아시는 거 있지 않은가요? 비슷한. 네, 그냥 오차
라는 네. 표현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오차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특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오차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거고, 그리고 조정 모델링 하에서 조정 가능한 오차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오차 말씀드렸어요. 표준 오차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편차? 그렇죠. 예, 표준 편차가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어떻게 다르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계속 수업 듣고 그리고 역량 개발하는 데 있어서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 구분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사실. 예, 이런 간단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탄탄히 잡아가야 됩니다. 표준 오차가 나오면 이 추정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추정치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표준 오차가 정의가 되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추정치, 추정량으로부터 출발하는 추정치가 무엇이냐? 평균이라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이용하죠. 표본 평균은 그래서 추정량이게 되고 통계량,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추정량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추정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추정치에 대한 표준 오차를,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를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추정치, 그러니까 추정치가 갖는 이 표본, 이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에 대한 이 표본 편차,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설명했죠. 여기서 표본 평균이 갖는 표본 이 분산의 여기 n, 그러니까 개수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표준 오차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정의된 표준 오차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표본 평균을 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예제인,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50 개체분의 종자수 데이터는 포화송 난수를 발생함수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발생시키는 난수는 엄밀한 의사의 난수가 아니므로 의사 난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도, 영어죠. 수도라는 표현을 써서 의사 하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여기 의사는 이제 좀 의도적인, 그 영어로 하면 arbitra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의의 그 arbitrary. 그래서 임의의가 여기 들어가니까 임의의는 보통 이렇게 랜덤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난수라는 것은 아예 랜덤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완전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랜덤이 아니라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서의 난수다라고 해서 의사 난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래서 예제 데이터로 말하면은 이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난수는 R 랜덤 포화송이라는 함수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와 평균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와 평균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수 발생 함수로 생성되는 난수는 매 시행마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번 시행하는 생성되는 경우마다 난수가 바뀌니까 결과적으로는 표본 평균도 매 시행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3000회 반복을 했다고 칩시다. 3000회. 그래서 이 3000 죄송합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우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번 뽑게 되는 거예요. 평균은 람다가 3.5고, 그래서 이 람다가 3.5인 포화성 분포에서 50개를 뽑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죠. 표본 평균 추정치죠. 그래서 표본 평균 추정치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를 모수로 갖는 거니까 표본을 50개 뽑아서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57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50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은 뭐 3.48 뭐 이런 식으로. 때로는 3.5 딱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찾게.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샘플링한 추정치, 이 추정 방법, 이 추정치를 구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것을 여기서는 3,000회를 반복합니다. 3,000회. 그래서 3,000회를 반복한 결과가 2.9에 나와 있다. 라고 해서 2.9가 여기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3,000회를 반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3.5를 갖는 포화송 분포로부터 추정량을 구했는데, 추정치를 구했는데 그 추정치가 가장 많이 나온 추정치가 몇이죠? 여기서 3.5에 해당하는 거죠. 3.5가 될 수도 있고 3.5 근처가 될 수 있고,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3.5 근방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추정량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추정량의 평균을 구하면 사실 3.5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량의 평균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수의 값과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unbiased estimator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불편 추정량.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추정치를 50개 더해서 50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온 요 추정량은, 요 확률 변수는 불편 추정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정량을 구할 때 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추정치의 평균과 이 추정치의, 여기서는 이거겠죠. 예. 추정치의 평균과 추정치의 모수와의 차이를 편의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바이어스라고도 얘기하죠. 바이어스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이 불편 추정량에 대한 생각을 보통 하나요? 보통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를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좋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추정량은 이렇게 정의된 각각의 관측된 개체로부터의 서메이션과 그 개수를 나눈 요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 불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950-1 개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조금씩 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는. 그러면 이건 편의를 가지는 추정량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표본 평균의 정의는 불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편의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추정량의 평균과 영어 정의가 나오죠. 추정량의 평균과 모수와의 차이가 편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다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추정치의 표준 오차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추정치들이 일정 범위 안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차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오차. 예, 오차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구할 때 우리가 이 3000회 반복을 했을 때 여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여기 이 사이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되느냐? 표준 오차가 결과적으로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시행 횟수가 막 많아져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오는 레인지가 점점 좁아져요. 네, 점점. 그래서 오차가 점차적으로 좁혀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표본 평균의 이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n이 뭐예요? 이 시행 횟수죠. 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표준 오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제가 3000회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표본 크기가 이게 50개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은 흩어지는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3000회가 아니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늘리게 되면은 흩어지는 범위는 더 좁아지게 돼 있어요. 3000번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000번을 늘린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구하기 위한 개수가 베이스가 지금 50개잖아요. 그게 아니라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200개, 300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이는 덴시티의 범주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기본이 되는 표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베이스가 되는 옵저베이션 숫자가 이 표본 평균 추정치의 표준 오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표준 오차만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 추정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검정이잖아요. 근데 검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정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상응하는 추정량의 성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뭐 3 이상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이 블랙 앤 화이트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통계적인 어떤 선언을 할 수 있지만 표준 오차만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표준 오차는 그야말로 이 추정치의 어떤 분산 정도, 어떤 신뢰성을 그냥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이러한 어떠한 도메인에서 이런 표준 오차의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경험적인 누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표준 오차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표준 오차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표준 오차가. 스탠다드 에러가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러한 그 스탠다드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나중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조사 개체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조사 개체수가 클수록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정치의 오차를 대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연히 손에 쥐어진 관측제로부터 추정에 지나지 않는 값을 사용하여 이 난수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2.5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통계 모형의 요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수 발생, 추정, 예측 여기서. 그래서 난수 발생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통계 모형을 할 때 난수 발생을 시켜서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정으로 그냥 바로 직격으로 가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귀 모델을 세운다고 했을 때 회귀 모형의 그 개수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그래서 이 추정을 하고 그리고 추정한 그 개수 모수의 값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회귀 개수 혹은 그냥 표본 평균 이 어떤 특정한 가설에 이렇게 개입을 시켰을 때 그 이 추정량이 의미가 있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검정의 테스트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통계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했었냐면 변수 딱 하나입니다. 변수 맞죠? 우리가 지금 카운트 데이터 딱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뭐 따로 뭐 다른 요인이라든지 뭐 연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 이런 거 아예 얘기하지 않고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이런 분석을 유니베리에이트 뭐 단별량 분석, 그래서 유니베리에이트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단별량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대상의 이 반응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다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그래서 다별량 분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론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멀티플 애널리시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반응 변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예측 변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 변수가 개입이 되는 순간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와의 관계를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론이 무엇이다? 회귀 분석입니다. 근데 회귀 분석에서 이 뭐죠?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단순 회귀 모형, 그래서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고요. 단별량 그러면 안 되고 단순 회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simple regression이고 그리고 multiple regression.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중회귀 모델입니다. 단순 회귀, 중회귀.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어떻게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냐면 설명 변수도 여러 개고 반응 변수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multivariate analysis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주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소는 여기 단별량을 하고 있고요. 좀 지나서는 simple multiple regression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별량 분석은 하지 않아요. multivariate 다별량 분석은 이제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주소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숫자의 나열을 보고 제각각의 수치로 데이터 오차가 있는 동일한 확률 분포로부터 근데 이것을 동일한 확률 분포로부터 발생되었다 생각하면 취급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계 모델링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이 어떠한 반응 변수의
추출이 어느 공통된 하나의 통계 모델이 있을 거다라는 아주 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분량 분석 자체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카운트 데이터니까 포화송 분포가 있고 그 분포로부터 이 식물에서 관측되는 이 씨앗 종자들의 개수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모형, 트루 모델이 평균 3.5인 포화송 분포라고 이제 가정을 일단 한번 해봅니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추출을 하죠. 자, 그런데 자, 현재 이 시점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 프로세스가 있었었나요? 예, 이 프로세스 시작하는데 이 3.5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해놓고 나는 포화송 분포로부터 그냥 모델을 추출할 거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미 데이터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은 없어요 실제로는. 예.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인가 이 진실이에요. 이 자연 현상의 진실인데 그 자연 현상의 어떤 이 구조화에서 데이터가 딱 추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타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난수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모델링 할 때는 이미 난수가 이 자연이라는 시스템으로부터 난수가 이미 발생돼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것 또한 우리 기본적인 이 통계 모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떠한 옵티멀한 어떠한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 하에서 이 데이터가 추출됐다라고 생각하는 밑바탕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정했던 이 모수가 원래 참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다시 조금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해서 만약에 3.56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을 길러 가지고 종자수를 이제 모아놨어요. 근데 종자수에서 3.5에 해당되는 이 평균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실전에서 3.56과 3.5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3.5가 3.5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이에요. 이건 신만이 알 수 있는 신. 3.5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냥 3.5로부터 이 프로세스에서는 3.5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3.5로 가정하고 난수를 발생해서 그냥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 과정이 생략이 돼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지점이 일반 프리컨티스트들은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해버려요. 실제로는 진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네. 그런데 베이지안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가정은 안 되고 여기 나오는 3.5도 네 맘대로 변하는 확률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 어떤 옵티멀한 절대 진리가 있어서 여기서 추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신만이 알죠. 신. 그래서 베이지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면은 프리컨티스트의 입장이 맞아요. 프리컨티스트 전체 절대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절대 진리 모수가 있을 거고 그 모수 그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 당연히 3.5를 우리가 타겟팅해서 이 추정된 값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단순 비교죠, 일종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 모수값을 모르니까 추정량 평가할 때는 이런 모델을 해놓고서는 추정량을 만들어낼 때 이런 모델을 해놓고서는 여기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추출된 거를 한 다음에 거꾸로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게 다 실험 환경에서 우리가 마치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랬을 때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여기 있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상정했던 3.5와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냈던 3.56이 어때요? 서로 비슷하니까 좋은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추정량을 계속 사용한다고 그냥. 그게 이제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전에서 만약에 이게 3.5가 딱 고정된 게 아니다 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베이지안의 방법입니다. 이 3.5는 가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가변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 가변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 그래서 이 수업의 마지막 종착역은 베이지안 모델링인데요. 그 베이지안 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밑바탕을 지금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을 동원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 우리가 난수를 발생해서 무엇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규칙성이라는 것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이런 포화성 분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규칙성 갖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샘플링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딱 맞춰서 이 원래 진실값에 맞춰서 샘플링이 될 확률이 0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하필이면 보통은 이게 들쭉날쭉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여기 딱 맞춰서 나오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에 확률이 0은 아니야. 극한으로 작죠. 극한으로. 하지만 그게 일어날 확률은 극한으로 작다. 자, 동전 던지기 0이 나오면 0 아니 1 이렇게 되고 합시다.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막 해요. 하는데 덴시티가 이렇게 보통은 50대 50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은 0.5 맞죠? 동전 던지기를 계속. 근데 이게 스탠포드에서 어떤 그 학자가 이 동전 던지기를 실제로 0.5가 나오는지 기계를 만들어서 했어. 근데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전 넣고 뿅 하면은 뜨르릉 해서 앞인지 아닌지 이걸 수만 번 반복해서 이게 실제로 0.5냐 기대값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기대로 0.5. 근데 그게 0.5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만 번 반복했는데 한쪽 면이 더 이렇게 치우쳐서 unbiased estimate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그 왜 그럴까 발석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발석기의 막 각도, 힘, 이런 걸 온갖 고민을 해서 그 스탠포드가 전통적으로는 통계학의 어떤 주름 잡는 분들이 탑티어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왜 이 기대값, 이 앞면이 나올 이 추정량의 기대값이 0.5가 아닌가, 0.5가. 야, 그 진짜 그렇게 뛰어난 브레인들이 그 발석기 만들어가지고 동전 돌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런 논문 쓴 거 보고 참 이건 진정한 재능 낭비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자 어떤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확률? 동전이 누워야 되는데 동전 이렇게 딱 섰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확률 하필이면 딱 던졌는데 동전이 이렇게 세로로 섰어요. 그래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극한으로 작은 확률. 이런 확률이 0은 아니지. 하지만 굉장히 작아.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이 프리컨티스트와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제 수업 듣는 학생분들은 전부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밥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배워서 일단 직장 갖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민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서도 이런 극한의 확률은 사실 발생이 굉장히 그러니까 발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연 현상을 보면은 극한의 확률로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면 절대자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반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극한으로 낮은 확률로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서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이 만약 관찰을 한다면 이 절대 진리를 관할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증거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가 랜덤으로 발생해야 돼.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샘플링을 했는데 그 샘플링이 한 필이면 여기에 딱 한치도 오류 없이 이렇게 매핑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들 인생 통틀어서 해봤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랜덤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거랑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확률이라. 생명체,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프리컨티스트의 관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맨날 그 랜덤 샘플링 해봤자 극한의 상황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랜덤 샘플링 했는데 포화성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일자로 나래비를 세우면서 올라갔어. 나래비에서 올라가? 이럴 가능성은 있긴 있죠. 극한으로 작을 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인생 통틀어서 나는 이런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인생을 송두리째 맞춰도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연에 일어나는 이 어떤 흐름이나 이 자연 현상, 특히 이 생명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보고 프리컨티스트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죠. 자, 그럼 절대자가 어떠한 운용 법칙을 만들어 놨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 3.5로 절대자가 정해놨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사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 그리고 그 환경 하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랜덤성을 가지면서 추출이 될 수 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랑 비슷한 얘기로 제가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오브 유니버시티 피츠버그 메디슨 센터라 그래서 UPMC라 그래서 이 소위 누구죠? 유명하신 유전학자 황우석 박사와 함께 코워크를 하셨던 세튼 박사라고 있습니다. 세튼 박사라고 해서 그 당시 사이언스 논문 쓰면서 이 유전자 핵치환을 하면서 이 줄기세포 이 증식 연구를 했던 한 시대의 어떤 주름을 잡으셨던 분이죠. 그 세튼 박사가 그 UPMC의 맥이스 하스피럴이라 그래서 그 미국은 메디컬 센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산부인과만 해도 한 서울대 병원 크기만한 게 있어. UPMC.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만. 네. 그래서 그 UPMC에 있는 그 세튼 박사 근데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패브리케이션이죠. 조작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큰 질타를 받으시고 소위 이제 팔다리 다 잘리시고 이제 혼자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시면서 연구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돌만 던져도 그 유전 쪽 바이오인포메틱스나 어떤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떼거지로 있어요. 예, 떼거지로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축구장만한 그런 실험 공간에 그 바이올로지 하는 박사들이 그냥 군단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은 그 메디컬 센터가 뭐 탑티어도 아니고 뭐 세컨 티어의 첫 번째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 돼도 그러면 도대체 메디컬 에리어의 그 뭐랄까 규모나 그 질이 그 미국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서 이제 좀 지내다 보면은 거기 유전학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게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전학자들은 놀랍게도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 절대자의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거의 불가능. 내 상식을 동원해 봤을 때는 이건 랜덤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신은 안 믿는다. 이렇게 그거와 그거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이 자연현상의 법칙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특히 이 유전 법칙, 여러분들 DNA, RNA, 프로틴 그 구조, 그 센트럴 도그마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상식 차원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유전학자들이 그 유전자와 표현형의 관계의 그 확률 싸움을 처절한 두뇌 싸움, 처절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한복판에서 이 확률과의 한판승을 벌여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좀 뭐랄까 그 재능 낭비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진로를 잡으셔가지고 내가 한번 그런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공부해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확률과의 한판승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이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이 통계 모형에 대한 근본 어떤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계속 패키지만 돌리는 겁니다. 패키지만 돌리고 P-밸류만 보고 이거 좋네요 안 좋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서 좀 뭐랄까 약간은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난수를 발생한다.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출된 난수의 집합을 관측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샘플링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데 왜 여기에 확률 변수, 랜덤성을 여기다 개입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라고요. 왜냐면 샘플링은 할 때마다 그 데이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이 이 통계 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왜 여기다 확률을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내가 여기다가 그 소위 말해서 아까 표준 오차라든지 이런 개입을 왜 해? 이미 데이터 딱 정해졌는데 여기다가 왜 확률을 더 이상 확률을 개입시켜서 내가 소위 통계량이라는 추정량이라는 확률 분포적인 성향을 여기다가 개입을 시켜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러한 이 아이디어가 백그라운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추정량이 왜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관측 데이터를 보고 포화성 분포를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가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포화성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추정, 그리고 이것을 또 적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수 람다를 데이터로부터 역으로 추측해보는 것을 추정, 그리고 모델을 적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적합은 좀 크게 보면은 이 모델 적합할 때 이 추정을 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정은 소위 말해서 오차의 개념이 강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모델 설명력이 또 있습니다. 모델 설명력.
모델 설명력도 여기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1차적으로는 추정만 얘기한 거죠. 모델 설명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델은 이거는 어느 정도 모든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인데 모델이 parsimonious, 그래서 saturated 모델이 됐다 그러면은 온갖 변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게 saturated예요. 영어로 하면은 한글로 하면 포화. parsimonious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결한. 그런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parsimonious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게 의사가 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위 여기서 잠깐만 벗어나자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다 딥러닝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딥러닝은 소위 말해서 이 모델 설명력이 관심 없어요. 네.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통계 모델을 적합한다라고 우리가 연구해온 것에 대한 그 연구 성과물이 딥러닝에선 싹 다 무시되면서 소위 말해서 통계학 이 명찰 달고 이렇게 싸워오시던 그분들이 배제당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제당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통계학 무용론, 이렇게 사실 이런 논의가 나오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통계학이 무용론이 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들이 엄청난 비대칭적 각광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추정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테스트 애큐러시만 좋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요즘 추세죠. 왜 하필이면 무수히 많은 모델 중에서 딥러닝이 왕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상이에요. 하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인공지능의 채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백업이 안 되면은 인류는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I 판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I 판사를 받아들일 것인지, AI 의사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가 그게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통계나 수학하는 사람들이 딥러닝 보면은 바로 콧방귀 낍니다. 무수히 많은 좋은 모델이 많은데 그 데이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떴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동안 통계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가정, 이런 것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non-linear 그 모델이죠. non-linear 모델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그 발전 속도의 증가와 함께 맞물려서 이게 실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격한 발전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통계 모델, 이 기본적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자칫 평가 절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마치 딥러닝만 잘하면 된다, 엔지니어링 애큐러시만 잘하면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칫 경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사실은 조금 이기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자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태티스티션들은 근본을 두드리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단계 벽돌 쌓듯이 갖고 있다고. 어느 시점인가 그런 모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가 옵니다. AI 판사. 그때 우리에게 노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기본을 터치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무릎 꿇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도 편달을 해주면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모델 설명력이라는 가치를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반 단계 밟아 나간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배고프잖아.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두 개 다 잘해야 된다.
현실은 두 개 다 잘해야 된다. 원래 저도 이 통계학 본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핸들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 통계 이론하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안 움직여요. 고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배고파져. 학생분들이 내가 배고픈 것까지는 괜찮은데 학생분들이 좀 못하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문의 자존심을 잠깐 내동댕이 치고 이 엔지니어링 계열에 와서 딥러닝도 하고 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보시면은 너 뭐하니 이렇게 약간 그런 눈빛으로 너 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성환이 뭐 이런 것도 하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 모델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 그리고 적합 그리고 예측이 나오죠. 예측을 이제 이쪽에서 보통 다른 계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다른 용어로 하는 경우가 뭐냐면 테스트 에러 레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테스트 셋. 그래서 모델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셋을 이제 보통 트레이닝 셋이라 그러죠. 그 트레이닝 셋 이후에 나온 테스트 셋을 그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에 대한 평가는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데이터가 이제 future incoming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수집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측을 하는데 이 추정량 자체만을 이게 추정치를 그냥 구하는 경우가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느 정도 흩어질 것인지에 대한 인터벌, 이 추정량의 인터벌도 보게 되는데 이 인터벌을 얘기하는데 아까 뭐다? 스탠다드 에러가 이용이 됩니다. 미리 정의된 스탠다드 에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추정량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으로 구하는 이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샘플의 개수, 그러니까 이 샘플의 50개를 이용해서 추정량을 구하고 50개를 이용해서 추정량을 구하는 그 50개가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샘플 사이즈. 그래서 이 추정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사실 이 책도 나름 엄청나게 정리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산발적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결측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good means of prediction. 그래서 prediction, 테스트 에러 레이트가 얼마만큼 잘 됐는지에 대한 사고 방식.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추정과 예측의 역할 이렇게 됩니다. 추정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모수에 대한 샘플 데이터로부터의 추정하는 과정. 그리고 예측은 피팅된, 적합된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결과 나올지에 대한 미래 결과에 대한 어떤 추론을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정으로 그 추정 결과를 또 도시를 한번 해야 되고 추정된 뭐가 예측에 활용이 된다. 이 무슨 말이냐? 도시를 추정된 모델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의 조음으로 보통 결정되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측은 되게 중요해요. 예측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검증하는 것으로 혹은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테스트셋에 대한 적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서는 아까 적합도, 그래서 얼마나 모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모델링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거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모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데이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에 대한 고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확률 분포로 설명될 것 같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통계 모델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야죠. 뭐 연속형, 이산형, 그 명목형, 순위형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어떠한 확률 분포로 대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치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죠? 뭐 이 네거티브, 포지티브 다 가능할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논 네거티브하게 0 이상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그리고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이 비슷하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화성 분포 이용할 수가 있죠. 포화성 분포가 분산과 평균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자, 이거는 지금 통계 모델링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 모델링 하기 전에 데이터가 포화성 분포, 이항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 감마 분포 이런 얘기 하는데, 감마 분포는 연속형 변수인데 이 범위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생존 시간이라든지, 생존 시간이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될 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마 분포에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카운트 데이터인 경우에는 포화성 분포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항 분포, 그냥 카운트 숫자가 커지면은 포화성 분포가 이항 분포랑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많이 커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종자 순위가 뭐 5개, 6개, 4개 뭐 이러지만 만약에 뭐 쌀나무라는 게 있어. 그럼 쌀의 개수를 카운팅 하는데 뭐 몇천 개씩 있어. 나무 하나에 3,000개씩 달려 있어. 그래서 카운트가 많잖아. 이러면은 이항 분포랑 포화성과 비슷하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항 분포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 개체 숫자 많아지면 그냥 정규 분포 이용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통계학자들이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분포들의 성질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재적소의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분포 결정 능력이 먼저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모르겠다, 묻지마 정규 분포 뭐 이렇게, 묻지마 회귀 분석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괴상망측한 통계 분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나보다 좀 고수인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뭐 선생님을 찾든 아니면 뭐 외주 업체를 찾든 이제 그런 고수들이 있는 곳에 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 전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극복이 가능하고요. 자,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확률 분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화성 분포 하나, 정규 분포 하나 뭐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텍스트 이그젬플이고 더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복잡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근데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통계 모델링의 요령으로 다양한 종류 확률 분포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얘기 약간 벗어났는데 통계 모델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통계 모델링. 그러니까 이 확률, 이 반응 변수의 모양이 뭐 괴상망측하게 뭐 바이모달이라든지 봉우리가 막 3개라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아는 포화성 분포, 정밀 분포는 유니모달이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게 하나잖아요. 봉우리가. 근데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복잡한 확률 분포를 끌고 와서 얘기한다? 그렇지 않다. 그러지 말고 그거 다음 단계인 통계 모델링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낫다라는 얘기. 그 근간에 깔려 있는 얘기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알려진 성질들을 이용해서 해석하기가 용이해요. 받아들여지기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통계 모델링으로 그걸 극복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보통의 동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컨트롤하여 관측된 데이터는 도무지 포화성 분포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도 통계 모델링으로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통계 모델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델링을 적절하게 바꿔서 확률 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한다든지 다 뭉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체가 다 독립이라고 보는 경우를 지금 다 상정하고 있지만 개체마다 이 연관관계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개체 하나마다 모델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개체 하나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식물이 하나 있는데 식물 하나에서 나오는 종자 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 하나만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또 식물 두 번째에 있는 그 식물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합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고 그것마저 다 싫다. 나는 속세를 떠나고 싶다. 복잡한 건 싫다. 나는 어려움을 컴퓨터에게 전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지안 모델링, 계층 베이지 모델을 통해서 그런 속세의 범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조금 잘해야 된다. 컴퓨터가 조금 시원찮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게 약간 좀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컴퓨터를 잘해야 되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 전통적으로 이 통계하시는 분들이 컴퓨팅 임플리멘테이션이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참 아킬레스건입니다. 두 가지 다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는 임플리멘테이션을 되게 잘하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딱 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론 티오리는 잘하는데 조금만 컴퓨팅이 어려워지면 난 컴퓨터랑 안 친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론 공부하고 뭐 모델링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이렇게 양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잘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논할 만한 상황 아니다. 다 잘해야 된다. 컴퓨팅도 잘해야 되고 이론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왜 괜찮아졌냐면 전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좀 소리 말하면 이 소위 말해서 그 영업상 비밀, 업계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통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팅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정보가 너무나도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교육혁명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통계. 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고 세미나도 안 해요. 통계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도 안 해버려. 이거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세미나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계 커뮤니티 안에서 이상한 사람을 찍히기도 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업체들,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데이터 분석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왔다고, 이렇게 보자기에다 데이터 싸들고. 그래서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예언하듯이 다 보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접근하기 쉬워졌지만 반면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졌어요. 네, 오리지널. 얼치기들이 막 이렇게 득세하는 시대가 되니까 내가 제대로 된 사람한테 처음부터 배우면 참 괜찮은데 중간에 이상한 사람한테 먼저 배우는 바람에 이 사이비 통계학을 먼저 배워버려요. 그래서 혼탁하게 돼. 오염돼 있어. 네. 한번 오염되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 다시. 예. 한 번에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얄팍하게 배우더라도 컴퓨팅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채널을 하나,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있잖아요. AI 왕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뭐 수업 자료는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다 공유해버리고, 그리고 공유된 지식에서 좀 추가적인 가치를 더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과 확률 분포를 매칭시켜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배우려면은 확률론 수업 교재를 찾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확률론 수업 교재에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가 다 돼 있어요. 지수 확률 변수의 정의 무엇이냐? 네. 배우긴 배웠는데 이렇게 하게 돼요. 포화송 확률 변수의 정의,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 그런 것들이 확률론 책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률 분포마다 하나씩 다 꺼내봐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래서 데이터 확률 분포의 대응 관계를 조망해 놔야 되고, 두 번째는 카운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포화송 분포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적합 정도를 로그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추정, 그리고 예측, 그리고 간단한 확률 분포를 혼합시켜보자. 그래서 혼합 효과.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얘기하진 않은데, 이거는 믹스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믹스처. 그래서 확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여러 개의 확률 분포를 한 번에 뭉쳐서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 믹스처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인데, 그런 경우는 추정이 좀 까다로워요. 추정이 까다로워서 정상적인 방법의 추정이 아니라 소위 약간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고,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maximization 룰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EM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MCMC 마크업 체인 그 몬테카를로 방법이라 그래서 그 난수를 발생해서 덴시티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배우고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것을 경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만일 믹스처 모델을 쓸 수 있는 경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현업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모델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태스크를 여러분들한테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테스트를 여러분들 이제 왜냐면 그런 태스크는 좀 이게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저같이 조금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조금 검증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도 상용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들 자기가 다 임플리멘테이션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 분석하는데 회계 분석 개수 추정을 여러분들 임플리멘테이션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데이터 집어넣으면 그냥 푹 나오게 그렇게 다 설계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스크립트 안에 신텍스를 이용하는 거지 임플리멘테이션 추정 방법론을 로그도 함수를 미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거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있어요. gradient descent 이 알고리즘 보면은 경사 하강법이라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터레이션 반복을 함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이 극단점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알고리즘 정도는 그거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래서 그 정도 이외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극히 드물다. 근데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통계학 박사 하십시오. 아주 무궁무진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알려진 확률 분포, 알려진 확률 모델링, 여기 말하는 혼합 효과 모형, 계층적 베이즈 모델 이런 이게 다 알려진 거고 패키지 프로그램 다 있고 그냥 신텍스만 이용하면 되는 건데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을 제때 적시에 제대로 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수 그것도 고수라 그러면 뭐가 이거 하면 이게 뭐냐 혼합 효과 모델 믹스처 모델 하면은 뭡니까? 그건 초고수가 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라. 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비로소 뭐냐? 아까 이 장에서 이제 2장의 대단원이 이제 마감돼. 블랙박스 통계 분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통계학 혹은 그 유튜브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이런 종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회피가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블랙박스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봤을 때 난 지금 이게 블랙박스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은 갈 길이 있다.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근데 그 지침이 되는 방향성이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모델링이라는 것은 A라는 이유로 B라는 확률 분포를 이용하고 이런 이유로 모델을 이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모델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고 그 근본이 된 가정은 다음과 같이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지만 블랙박스 통계 분석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약간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졸업 이후에 계속 공부하실 분들의 방향성을 짚어주는 거니까 이제 이 확률론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확률론 처음부터 해하면서 연습 문제 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확률론 개념 그리고 수리통계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다 잡고 있어야 돼. 이거는 뭐 내고가 없습니다. 수리통계학은. 그리고 회귀 분석에 나오는 조금 더 나가면은 선형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과 내용들을 잡고 있으면 한 80% 정도 다뤄진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소양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요. 머리 뚝 믿고 필승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교과서 1장부터 공부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이 책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 따라가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역으로 돌아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사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 정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옆에 공책에다 잘 써놓고 수리통계학이나 뭐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서 자기의 무기를 하나씩 장착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는 일반화 선형 모형.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반응 변수. 우리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변수 하나만이 아니라 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변수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콜라보고 이 보통 모델은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 반응 변수와 예측 변수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갑니다. 예. 데이터로부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정은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일반화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리니어 선형성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이 되는 가정을 하나씩 탁탁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일반화. 보통은 회귀 분석할 때 이 일반화 모델을 다루지 않습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 선형 모형을 지금 어느 정도 맛만 보는 거기 때문에 맛만 보는 것이지만서도 조금 어드밴스드된 내용이다라는 것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학부 강의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거다라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네, 필수입니다. 필수. 아까 보셨듯이 카운트 데이터 해결이 안 됩니다. 일반 리그레션 모델은. 그래서 다양한 확률 변수를 자유자재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툴, 일반화 선형 모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수리적으로 이제 들고 들어가면은 약간 까다로워요. 약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학 가십시오. 리니어 모델 신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요. 그게 이제 보통 통계학 박사 퀄리파잉 exam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리니어 모델의 근본 수학적 성질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다 나와서 근데 그 성질을 한번 싹 공부해보면은 한번 경험해보면은 야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 속성들이 착착착착 정말 이 톱니바퀴 걸려들듯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결과적으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묘미, 그런 희열을 한번 학문적 희열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그런 리니어 모델 수업을 청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일반화 선형 모형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포화성 회귀, 또 하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